안녕하세요. 북한의 진실을 전하는 평양정보통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세상 밖으로 나온 적 없는 북한의 은밀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간호사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일한 곳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에도 없고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공간. 바로 정신 이상자와 약물 중독자들을 은밀히 격리시키는 특별 수용소였죠. 이곳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일반 죄수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고위 간부의 자식, 중요한 군 간부의 친인척, 혹은 외부에 알려져선 안 되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진 체제의 내부자들. 그녀의 일은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생각을 차단하는 주사, 감정을 지우는 약물, 그리고 말이 되지 않는 말과 눈동자 없는 눈빛들을 매일 마주하는 일이었죠. 나는 사람을 치료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생각하면 안 됐고 기억해서도 안 됐어요. 나는 조용히 망각 속에 가라앉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었을 뿐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 앞에 실려온 한 청년. 더러워진 군복, 말라버린 몸, 그리고 왼쪽 팔에 아직 남아있는 어릴 적 자기가 새겨줬던 상처의 자국. 그는 군대에 갔다가 소식이 끊긴 그녀의 남동생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조용히 살자던 다짐은 무너졌고 그녀는 살아있는 진실을 데리고 죽음보다 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세상에 증언하는 북한 내부의 가장 어두운 공간과 그 안에 갇힌 가족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리은경입니다. 32살, 평양의과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한 후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믿고 싶었죠. 처음 제가 발령받은 곳은 강건군 구역보건관리소 5호분소라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거든요. 도착한 그날 밤 제게 말한 건 단 한마디였습니다. 여기는 기록하지 않는다. 입구는 오래된 양로원처럼 생겼습니다. 간판도 없었고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입소자들의 이름은 듣지 못했고 나이도 출신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각자의 손목엔 숫자가 새겨진 금속표가 달려 있었죠. 그걸 처음 봤을 때 심장이 서늘해졌습니다. 너는 약만 주면 돼. 대답도 질문도 하지 말고 그냥 주사 놓고 침대 옮기고 확인하고 끝이야. 그곳엔 병명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조현병, 우울증, 중독 같은 말을 쓰지 않았고 그저 안정제 A형, 기억억제제 C형, 그리고 밤 주사, 아침 주사로 불리는 약들이 있었죠. 환자들은 대부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응시하거나 혼잣말을 하거나 혹은 시도 때도 없이 웃었고 그마저도 며칠이 지나면 멍해졌습니다. 그 약들은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사람답지 않게 만드는 약이었죠. 하루는 어떤 남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의자를 던졌습니다. 곧장 4명의 남자들이 들어와 제압했고 그는 그날 밤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다음 날 그는 돌아왔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요.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걸 외우기로 했습니다. 약의 이름이 아니라 눈빛의 변화, 호흡의 템포가 아니라 침묵의 길이. 그것만이 제가 사람답게 남을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기록부에도 없고 침대도 배정되지 않은 한 남자가 2명의 남성 요원에게 부축되어 들어왔습니다. 군복 상의가 찢겨 있었고 손목엔 184번이라고 새겨진 쇠팔찌가 달려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의 손목에서 어릴 적 제 동생이 넘어져 생긴 상처 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 동생 철민이었습니다. 세상에선 군 복무 중 행방불명되었다고 했던 3년간 아무 연락도 없었던 제 동생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정신병동 한복판에.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죠. 나는 간호사가 아니었어요. 그저 누군가의 기억을 지우는 데 동원된 조용한 손일 뿐이었습니다. 내 손이 떨렸습니다. 주사 하나 놓는 일에 처음으로 손이 떨렸어요. 184번.
그렇게 불리는 청년의 신상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진료 기록도 복약 기록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병동장조차 그의 존재를 그냥 조용히 처리하라고만 했죠. 하지만 저에겐 그가 누구인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철민이 내 동생이 맞았어요. 그는 말이 없었고 제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장난도 많고 웃음이 받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숨 쉬는 법만 겨우 기억하는 사람처럼 가만히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담당자는 제게 평소보다 2배 강한 약이 담긴 조정형 주사를 건넸습니다. 184번은 좀 다뤄야 해. 오늘 저녁 전에 잠들게 만들어. 그 말이 다였죠. 주사기를 잡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번, 수천 번 놓았던 주사였지만 오늘만큼은 손끝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이건 치료야. 안정이 필요한 거야. 지금 철민이한테 필요한 건 안식이야. 내가 도와주는 거야. 그렇지, 그렇다고 믿자.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그 주사는 기억을 없애는 주사였습니다. 생각을 차단하고 눈빛을 흐리게 만들고 사람을 조용하게 만드는 것. 철민이는 그 주사를 맞고 4시간을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도 매일 같은 약이 투여됐고 그의 눈빛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가 처음 실려왔을 땐 고통이 있었고 혼란도 있었고 살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병이라고 부른 건 결국 국가였고 체제였고 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돕고 있었어요. 하루는 병동 안에서 철민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나, 누나 아니야. 저는 움찔했어요. 정신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그는 저를 알아봤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류를 넘기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184번. 반응 정상. 복약량 유지 가능. 기록지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날 밤 혼자 기숙사방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베개를 물고 숨이 막힐 만큼 울었어요. 그때 처음 여기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막했죠. 이곳은 나가는 곳이 아니라 지워지는 곳이었으니까요. 입구는 있었지만 출구는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외부에 말할 수 있을까? 말하면 믿어줄까? 아니, 내가 살아서 말할 수는 있을까? 하지만 그 애가 내 동생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를 이곳에 그냥 두는 건, 그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주사에 쓰이는 약의 번호, 투여 시간, 철민이의 상태 변화, 복용 후 반응. 마치 아무 일 없는 간호일지처럼 보이게 작은 수첩 한 귀퉁이에 그의 기억이 사라져가는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는 봐야 할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애를 여기에 그냥 두지 않겠다고. 내 손으로 지운 기억이라면 내 손으로라도 다시 불러낼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지우는 손이 아니라 지켜내는 손이 되고 싶었어요. 처음엔 나가는 길만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떻게 데리고 나갈 수 있을지가 두려워졌죠. 철민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가끔 혼잣말도 했고 눈이 마주칠 때마다 머뭇거리며 뭔가를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그냥 벽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욕은 없나 봐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냄새가 안 나. 음식 냄새가 안 나.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약물이 미각과 후각까지 마비시킨 겁니다. 그건 단순한 진정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안에서부터 지워가는 약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동생의 약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은 그대로 남겨두고 약은 B형 대신 A형으로, 기억 억제 대신 단순한 안정제.
그 변화는 단 며칠 만에 나타났습니다. 철민이의 눈빛이 아주 조금 돌아왔습니다. 누나 나 꿈 꿨어. 그가 어느 날 중얼거렸습니다. 집에서 감자전 굽던 냄새. 엄마랑 누나랑 웃었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 작은 회복이 얼마나 소중한 기억의 조각이었는지. 그걸 아는 저로서는 너무 미안했어요. 그의 기억을 가장 먼저 지우려 했던 손이 바로 제 손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병동 안에서 이상한 낌새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오던 약물 담당자가 갑자기 방문 일정을 변경했고 기록부를 검열하겠다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들켰나? 손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제 기록이 들키면 끝입니다. 이곳에서 기록을 한다는 건 곧 감시를 했다는 뜻, 그리고 배신의 징표로 간주될 수 있었으니까요. 급히 기록장을 찍고 일부는 소각로로 보내고 남은 건 속옷 사이에 접어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병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꼈어요. 무너지는 건 외벽이 아니라 내 안의 침묵이었습니다. 며칠 후 병동에 새로운 환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깡마른 체구, 마스크로 반쯤 가려진 얼굴, 그리고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관리 요원들. 무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 환자는 1급 비공개 환자로 분류됐고 일체의 질문이 금지됐습니다. 심지어 일부 간호사들은 그 환자가 고위층 인물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가족이었겠지. 제가 혼잣말하듯 내뱉었을 때 동료 간호사 하나가 말했습니다. 가족? 여긴 그런 말 하면 안 돼.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계급도, 출신도, 심지어 이름도. 기억을 잃고 나면 모두가 그냥 조용한 물건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을 만드는 손이 바로 저였던 거죠. 그날 밤 철민이의 침상 옆에 앉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민아, 우리 여기를 나가자. 누나가 방법을 찾아볼게. 다시 감자전 냄새 맡게 해줄게. 엄마 있는 곳으로 꼭 데려갈게. 그는 잠든 듯 보였지만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게 두렵지 않다고. 그 애를 두고 여기 남는 게 더 두렵다고. 세상엔 길이 있어도 나에게는 출구가 없었습니다. 그 길을 만드는 건 내 발이 아니라 내 결심이었어요. 입구는 있었지만 출구는 없었습니다. 병동 건물은 늘 잠겨 있었고 외부로 나가는 문은 비밀번호와 지문 인식으로만 열렸습니다. 그 키를 가진 사람은 단 2명, 병동 책임자와 중앙당에서 파견된 감찰원이었죠. 도망?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는 도망칠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된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철민이의 눈빛이 다시 흐려지고 있었거든요. 약을 조절하며 버텼지만 어느 날부터는 그가 말문을 닫고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안 나 목소리가 누나 목소리였던 것 같은데 그가 중얼거릴 때 저는 그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탈출이라는 말은 머리로도 꺼내기 어려웠지만 살리려면 나가야 한다. 그 단순한 문장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살핀 건 병동 내부 구조였습니다. 간호사실 뒤쪽에 붙은 보일러실 문, 환풍구, 그리고 청소용 쓰레기 이송로까지. 그중 유일하게 사람 하나가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약품 창고 뒤 환풍구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한밤중 제가 청소 담당인 날 몰래 환풍구 덮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았죠. 좁았습니다. 끼어 죽을 수도 있는 공간. 하지만 나갈 수는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철민이의 상태였습니다. 그는 지금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거르고 물도 잘 삼키지 못했고 약기운 때문에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복약 스케줄을 바꾸고 가능한 한 약 성분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며칠 후 철민이는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누나, 나 잘못한 거야. 아니야. 넌 아무 잘못 없어. 그런데 왜 여기에 있어? 나 죽었나?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살아있어, 철민아. 넌 살아있어. 그리고 누나가 널 데리고 나갈 거야. 꼭 탈출을 실행하기로 한 날은 토요일 밤 야간 당직 근무자 한 명만 남는 시간대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근무표를 바꿨습니다. 그날 밤 간호사실 냉장고에 정맥 쇼크 예방제를 흘려보내며 경보장치를 오작동시키는 연습도 여러 번 했습니다. 위급 상황인 척 위장을 해서 일부 구역의 감시를 해제시키고 약품 창고 뒤 환풍구로 이동. 거기서 철민이와 함께 빠져나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그 좁은 통로를 버틸 수 있을까? 그가 나가자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를 설득하기 위해 저는 며칠간 아주 조심스럽게 탈출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나가야 하는지 마치 이야기 들려주듯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는 말은 없었지만 그날따라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토요일 밤 모든 조명이 꺼지고 병동이 정적에 잠겼을 때 저는 철민이의 몸을 살며시 일으켰습니다. 가자, 철민아. 조용히. 누나 믿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 손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정지된 듯 조용했습니다. 숨을 참고 발소리를 죽이고 작은 손전등 불빛 아래로 우리는 그 어둠을 기어갔습니다. 환풍구 속 그 좁은 통로를 철민이는 두 팔로 버텼습니다. 피부가 긁히고 손에 피가 맺히는 걸 보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만 더, 철민아. 우린 곧 나가. 거긴 감자전 냄새 나는 집이야. 그 말만 되뇌었습니다. 출구는 없다고 믿었던 이 병동에서 나는 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은 문을 내 손으로 그 애의 숨결로. 탈출이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건 그냥 죽느냐, 살아보느냐의 경계에서 미끄러진 몸짓이었으니까요. 탈출은 병동 내부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병동에서 철민과 함께 빠져나온 뒤 다시 북한 땅 깊숙한 곳을 걸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향한 곳은 국경지대 압록강 근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험한 산길을 따라가는 도보 탈출 경로였습니다. 나는 의과대학 시절 졸업 후 국경지역의 보건소로 배치된 친구 정혜진을 떠올렸습니다. 혜진이는 내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던 시절에도 늘 조용하면서도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서로의 가족 이야기도 꿈도 나누던 사이라서 나는 언젠가 그 애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탈출하게 된다면 내가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있어. 그 편지는 대답 없이 돌아왔지만 나는 아직도 그녀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마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은 바로 그곳을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철민은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야간에 이동하고 낮엔 숲속 움막이나 버려진 외양간에 숨어 지내야 했고 그는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고 쓰러졌고 고열로 의식을 잃을 뻔한 날도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혜진이만 만나면 우리가 살 수 있어. 그 말을 중얼이며 나는 철민을 부축해 비탈진 산을 올랐습니다. 손톱이 찢어지고 발등은 피로 물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탈출로를 따라가던 중 우리는 이틀 동안 비를 맞으며 골짜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철민은 두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한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 나 여기서 죽는 거야. 나는 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우리가 도착한 작은 마을. 허름한 보건소 앞에서 나는 철민을 나무 그늘에 앉혀두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정혜진, 여기 정혜진 간호사 있나요? 순간 낯익은 얼굴이 창문 안쪽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그 눈동자엔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묘한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눈빛만으로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혜진아, 나야. 리은경. 지금 말할 시간 없어. 내 동생이야. 도와줘. 제발. 그녀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곧장 창고 문을 열고 우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몰래 해열제와 수액을 챙겨와 철민에게 조심스럽게 주사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고 내 눈은 그걸 보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냉정한 혜진이라도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을 겁니다. 은경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게. 하지만 너 지금 나라를 등진 거야. 알아. 그런데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동생을 살리고 싶어. 그녀는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밤늦게 나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는 못 숨겨. 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 중국 쪽 도문 지역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거기까지만 내가 길을 열어줄게.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기숙사에서 함께 컵라면을 나눠 먹던 얼굴이 떠올랐고 지금은 나와 철민의 목숨을 지켜주는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고마워, 혜진아.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꼭 살아. 나중에 서울에 가게 되면 편지 보내. 은경아,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그 말은 내 등에 뜨겁게 남았습니다. 우리는 혜진이 준비해준 민간 복장과 안내 지도를 들고 밤길을 따라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철민은 여전히 위태로웠지만 약간의 기운은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압록강은 조용했습니다. 물살은 느렸고 달빛 아래 강물은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강 중류까지 걸어서 들어갔고 숨을 죽이며 건넜습니다. 발끝이 닿지 않는 지점에서 철민을 부축하며 마지막 힘을 다해 헤엄쳤을 때 나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도문 외곽의 연락지점으로 향했습니다. 혜진이 남긴 메모엔 이름을 묻지 말고 성경을 보여주면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허름한 집 앞 철문을 두드리자 마른 얼굴의 조선족 노인이 나왔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꺼내 보였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오라 손짓했습니다. 그 집은 은신처였습니다. 낡은 가구, 방음도 되지 않는 벽 창밖엔 철조망이 쳐져 있었지만 거기엔 우리 말고도 2명의 탈북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열흘을 버텼습니다. 철민은 약간씩 회복했지만 갑자기 고열과 구토 증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식중독이었습니다. 남은 약도 바닥나고 이동 시점은 점점 다가오는데 철민은 다시 눕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론 못 간다. 아니, 가야 해. 여기 오래 있으면 들킬 거야. 나는 철민을 부축하며 나섰습니다. 새벽 어스름 현지 조선족 청년이 길 안내를 해주었고 우리는 국경 도시 쪽으로 향하는 산길을 걸었습니다. 도보와 차량을 번갈아 타며 국경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우회로를 택해야 했고 그 경로는 원래 3일이면 갈 길을 7일이나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국경 초소를 지나 다시 산을 넘고 마지막 지점을 안내받아 도착한 작은 민가. 그곳에서 받은 첫 끼니는 허술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접시에 작고 납작한 감자전 한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보자마자 멈칫했고 철민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누나, 감자전 냄새 나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다시 숨이 막혔습니다. 오래전 부엌에서 우리가 웃으며 식사하던 그 장면이 떠올랐고 철민의 눈빛은 그때 그 아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한 지 며칠 뒤 우리는 현지 경찰에 의해 구금되었고 긴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국제인권단체의 연락을 받은 한국 대사관 측 관계자가 우리를 확인했고 이후 우리는 보호조치 하에 태국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에서의 짧은 절차를 거쳐 마침내 우리는 서울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해준 임시 거주지 대신 우리는 시골의 외딴 빈집을 수리해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철민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몇 차례 집중 치료를 받은 후 지금은 약물 없이도 간단한 대화와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작은 텃밭을 일구고 봄이면 감자를 심고 가을엔 김장을 담급니다. 해따금 이웃 아주머니가 된장을 나눠주고 가면 나는 그걸로 국을 끓이고 철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이 냄새 예전에 먹던 거랑 비슷해. 감자전 냄새는 이제 우리의 새벽을 여는 따뜻한 신호입니다. 더는 병원도 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침 햇살과 땅 냄새, 그리고 조용한 밥상이 우리를 살리고 있으니까요. 나는 한때 간호사였고 사람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일 아침 감자전을 부치며 내 동생의 기억을 조금씩 살려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약도 주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감자전 냄새 하나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오늘도 평양정보통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까운 지인과 영상 공유도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평양정보통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